이분 아이디어를 1분이라도 더 듣고 싶습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데일리인트 IBK 투자증권 박근형 부장님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뭘로 개명을 해야 됩니까? 박형? 친근하면서도 많은 걸 알려주는 형. 근데 이제 저는 좀 상대적으로 별명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저희 3프로 출연하면서 최초에 제가 기억하는 제 별명이 견자단이었고. 견자단. 네. 왜 견자단으로 말씀하신지는 저도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닮으셨어요. 네, 누가 봐도. 견자단으로 이야기를 했고, 네. 그다음에 이제 뭘 하다 보니까 로즈박, 로즈박. 네, 그렇죠. 물광, 로즈박 박근형, 그다음에 그 마감 시황의 패러다임을 박군형. 박군형. 예. 그다음 요즘엔 월천도사, 월천도사. 박근형.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굉장히 많은 것들이 이제 이게 주시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사랑을 주신다는 느낌도 좀 있어서. 그래서 최파고님이 아까 이제 오프닝 하실 때 그렇게 이제 불린다고 하시니까 문득 이제 한 1년 6개월 이상 제가 지금 이 방송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나날들이 좀 머릿속에 싹 스쳐 지나가는 지나갔죠. 그런 것들이 있네요. 방송산업 관점으로 봤을 때 이렇게 캐릭터와 많은 분들이 이렇게 별명과 캐릭터를 지어주신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축복받은 일입니다. 저도 너무 영광으로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네. 저도 너무 이제 재밌는 이제 어떤 것들 많이 붙여주셨는데, 네. 아무튼 참 그때 재밌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최근에 월천 그것도 꽤 좀 약간 좀 뭐가 있어 보이잖아요. 월천도사. 네, 그래서 재밌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만큼 이제 애정을 가지고 들어주시는 게 너무 감사하죠. 네. 네. 자, 오늘도 애정을 가진 분들이 상당히 기다리시는 시장 동향부터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 네, 코스피는 10포인트 수준 상승 출발 갭 상승했습니다. 외국인들은 현물 매도와 선물 매수 출발했고요. 기관은 코스피 200과 선물 매수 출발 보였습니다. 무난하게 출발을 보였는데 그 전일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다소 좀 무난하게 넘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이 좀 안도를 하는 분위기였고요. 아침부터 반도체와 소부장, 그리고 이제 애플 관련 대형 IT, 그리고 이제 2차 전지의 셀, 양극재, 장비, 폐배터리, 니켈, 요렇게 이제 2차 전지 관련주들도 꽤 괜찮았고요. 그다음에 철강과 화학, 자동차와 부품주, 그리고 건설기계 등이 강세 출발 보였습니다. 그 외에도 밥솥, 초전도체, OLED, PCB나 카메라 모듈, MLCC 이런 IT 부품도 괜찮았고, AR, VR과 태양과 풍력 관련된 신재생, 그리고 우크라이나 재건과 일부 미용기기와 면세점, 스마트 팩토리, 전력기기 이렇게 테마군들도 다양하게 이제 아침에 상당히 좀 관심을 받았다 이거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 외국인들은 현물 제한적인 매도를 보이면서 선물을 굉장히 좀 대규모로 확대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수 부분으로요. 포지션을 잡고 있으면서 주가주 선물 상승폭을 확대시키기 시작했는데, 이에 따라 기관들이 주가주 선물이 올라가니까 이제 프로그램이 들어오면서 현물 매수가 들어왔죠. 지수 상승폭을 이때 확대하기 시작했고요. 미국의 10년물 금리가 아시아 증시가 이제 개장된 뒤에 장중에 미국 10년물 금리가 이제 4.25%에서 4.22%로 추가로 하락세를 나타내니까 전체적으로 달러 인덱스도 추가 하락하면서 환율도 밀려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급적으로도 외국인 입장에서 나쁘지 않은 그림이 그려졌다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제 금리는 상단이 4.4% 그리고 환율은 1,350원 정도대가 상단 저항으로 최근에 작용을 계속 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9월물 파생상품 동시만기일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의 선물 거래 성격은 12월까지 추가적으로 상승한다에 대한 배팅 이런 시각이 뚜렷한 것은 아니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상승에 대한 위험 해지 성격, 그러니까 약간의 상방에 대한 해지를 좀 하는 성격으로 이제 포지션을 가져갔다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피 200 프로그램을 경유한 대형주 위주의 상승세가 전개된 게 특징이었고,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엔비디아 6일 만에 반등세를 주면서 반도체주가 상승하면서 영향을 미쳤습니다. ARM, ARM 상장도 이제 일부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SK 하이닉스도 장중에 12만 원 돌파가 보여졌습니다. 선물 옵션 동시 만기를 맞이하면서 특히 이제 외국인들의 대규모 선물 순매수가 들어왔는데, 장중에 제가 체크를 해보니까 장중 한 1조 8천억대 이상 거의 이제 들어온 걸로 보이는 상황이었고요. 종가 무렵 보니까 1조 3천억대로 약간 줄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굉장히 많이 샀습니다. 수급 요인이 들어왔고 금융투자 중심으로 이제 기관 순매수가 유입됐는데, 사실 금융투자의 순매수는 믿기가 좀 어렵죠. 연속성도 그렇게 없기 때문에 오늘 들어왔다고 해서 내일 연속적으로 산다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오늘은 아무튼 금융투자가 이제 프로그램이 들어왔다 볼 수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대형 기술주 중심으로 강세가 코스피 상방 압력을 높이는 요인이다 볼 수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장중 기준 코스피에서는 철강과 전기전자 서비스 매수가 들어왔고요. 금융, 화학, 기계 등은 매도를 했고, 코스닥에서는
기관은 반도체, 기계, 장비 업종 매수했습니다. 선물은 만기를 맞아서 대규모 환매수가 외국인에 들어왔다 볼 수 있고 기관은 코스피, 철강의 의약품 제외한 대부분 업종을 매수했고요. 코스닥에서는 2차 전지와 반도체, 소프트웨어를 매수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미국 물가지표 경기 심리 후퇴되면서 달러 인덱스가 하락하고 그 영향 때문에 1320원대 중반 정도까지 하락을 보였고요. 업종별로는 포스코 홀딩스 중심으로 철강, 금속이 강세를 보였고 그동안 약세 지속됐던 2차 전지 밸류체인이 반등세 보이면서 또한 이제 셀 업체도 삼성 SDI와 LG 에너지솔루션도 각각 상승했습니다. 반도체 강세와 더불어서 전기전자 강세를 주도한 부분들이 이제 이렇게 셀 업체였고요. 서비스업 같은 경우는 외국인 순매수 집중됐던 네이버가 일부 상승세를 보였고 반면 종이, 목재가 가장 부진했고요. 월초부터 상승세 지속됐던 보험은 다소 좀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됐습니다. 다만 업종 내에서 한화생명은 오늘도 특이하게도 상승세가 유지가 됐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외국인들이 기관 동반 순매수에 임해서 900선 근접을 했고요. 업종별로는 반도체, IT 하드웨어, IT 부품 등 기술주 중심 전반적으로 장세를 보였고 특히 반도체 소재, 장비 관련주들이 상승세가 뚜렷했습니다. 급등세가 나온 종목도 꽤 많았고요. 반면 이제 게임주 투자 심리가 약간 악화되면서 디지털 컨텐츠가 다소 좀 약세였다 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뭐 장 전반적으로 워낙 좋은 장이었고 개인분들 만족도 되게 높으셨을 것 같은데 저도 개인적으로는 반도체 소부장 쪽에는 굉장히 눈에 띄더라고요. 호재가 있는 종목들도 워낙 많고 강한 종목은 오늘 수급 들어오면서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추세가 지속되느냐 여기에 또 포커스가 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의 상승세 어떻게 네. 좀 좋은 분위기로 계속 갑니까? 개인적으로 기대감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뭐 좋다고 아직은 좀 더 긍정적인. 근데 당분간은 좀 박스권이지 않을까. 유가 올라가는 부분들이 다음 FOMC나 금리에 대한 부분들 경로가 어떻게 갈지. 아직까지는 뭐 금리 경로가 많이 올린다 이렇게 보기는 좀 쉽지는 않은데 그래도 유가가 올라가니까 어쨌든 어제 CPI가 약간 좀 튀어 올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경계감이 아직 있지 않나 싶습니다. CPI 관련해서는 닉 티밀하우스가 또 코멘트를 냈더라고요. 네, 이걸 좀 가져와 봤는데요. 이제 어제 CPI 발표 이후에 닉 티밀하우스가 사실은 뭐 거의 페드의 대변인 격이죠. 그러니까 지금 뭐 블랙아웃 기간이기 때문에 연준에서는 어떤 다른 말을 할 수가 없고요. 닉 티밀하우스 기자가 소통 창구로 볼 수 있는데 이 사진을 좀 띄워주시면 요즘에 참 주식하기 힘듭니다. 이 뭐 미국 기자 트위터까지 우리가 봐야 되나 싶을 정도이고요. 하다 안 돼서 뭐 고밍치 트위터까지 보면서 뭐 애플 어떻게 되는지 이것도 봐야 되고 사실 뭐 볼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이제 닉 티밀하우스 기자의 어쨌든 이 개인적인 SNS를 통해서 보면 그 코어 CPI가 약간 튀긴 했지만 중기적으로 인플레가 감소하는 트렌드라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8월에 약간 높긴 했지만 12개월 그리고 6개월, 3개월 트렌드로 잘라보더라도 여전히 감소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닉 티밀하우스가 발언을 했기 때문에 다소 조금은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 이런 부분들을 조금 이제 낮추는 이런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CPI 발표 이후에 그 CME 관련된 그 금리 관련된 인상 경로 페드워치 쪽 보면 거의 이제 거의 금리 인상 없이 계속 유지되는 쪽으로 쭉 나오더라고요. 아직까지는. 근데 그게 이제 항상 바뀌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다룰 수는 있겠지만은 이번 CPI를 놓고만 보면 일단은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다라고 보는 시각은 아직까지는 좀 튀고 있지 않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페드워치에서 CPI 나오고 나서도 9월 동결, 11월 인상 확률이 한 38%, 한 39%요 정도로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그 기자들 뭐 이렇게 트위터 챙겨보고 뭐 이런 것도 트렌드상으로 이제 각자의 개인의 SNS가 언론 역할을 다 하고 있는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기사 보니까 로제 씨 있잖아요, 블랙핑크. 켈빈 클레인 그거 속옷 하나 올려주는 거 딱 게시물 그거 하나 가치가 한 27억 정도로 27억이요? 와. 그렇게 또 산정을 또 했더라고요. 네. 아, 그러니까 뭐 그만큼 이제 뭐 파워 블로그뿐만 아니라 뭐 어쨌든 인플루언서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좀 파워풀하죠. 네. 여기 인플루언서 계시잖아요 지금. 인플루언서. 월천도사님. 아니요, 뭐 저는 그런 인플루언서는 아니고. 사진 하나 네. 올리고 27억이면 월천 따라가기 굉장히 많이 남았네요. 그래요, 뭐 저는 그냥 평범한 PB일 뿐이고 이제 그런 인플루언서들의 영향력이 확실히 커진 건 맞아요. 뭐 우리가 이제 과거 생각하면 그냥 광고라는 것이 뭐 그냥 어떤
TV를 통해서 네. 어떤 지면을 통해서 빵빵 이렇게 광고를 해줘야지 된다고 생각했는데 뭐 어쨌든 지금 뭐 입소문을 통해서 가든 어쨌든 네. 인플루언서 관련된 광고를 하든 여러 가지 소통의 통로는 굉장히 다변화되고 있고 그쵸. 그 이제 영향력도 굉장히 좀 무게 중심이 조금 바뀌고 있는 것도 보이는데 뭐 그런 소통 통로를 또 적절하게 따라가는 것도 우리의 또 하나의 트렌드일 것 같고 네. 또 주식 시장을 보다 보면 저도 이제 나이가 50이 넘었지만 트렌드를 따라가야 되거든요. 그래야만 시장을 볼 수 있고 그러니까 뭐 10대들이 하는 거 좋아하는 거 20대들이 좋아하는 것까지도 저희는 관심을 갖고 이렇게 보기 시작하는 거고요. 뭐 그러다 보니까 또 세상이 재밌어요. 재밌죠. 그러니까 주식을 보면서는 너무 주식을 주식으로만 보기 시작하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이제 사람 사는 모습을 좀 보시면 시장에 대한 힌트도 꽤 많습니다. 네.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들이 어디고 그러면 그 좋아하는 곳에 돈이 몰리거든요. 그러면 그와 관련된 주식을 한번 유추해 보시면 조금 시장의 힌트도 될 수 있다. 뭐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맞는 말씀입니다. 쩐님께서 명민준 씨 시황 중간에 끊지 마소 하셔가지고 빨리 갈게요. OLED 패널 요거 관련해서 관련주들이 오늘 좋았습니다. 네, 뭐 저희가 사실 이번 개편 때문에 이제 마감 시황이 다소 좀 시간이 줄었기 때문에 이제 큰 헤드라인 3개 정도만 추려서 오니까 오늘 뭐 시장이 너무 많이 좋았잖아요. 그래서 뭐 드릴 말씀이 과거 같은 경우에는 시간 여유가 있어서 더 많이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최근에는 이제 한 3개 정도로 좀 압축을 하기 때문에 좀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가운데서 좀 많이 이제 최근에 좀 쉬었다가 오늘 보이는 종목 중에 이제 OLED 디스플레이 쪽이 조금 눈에 들어와서 기존에 너무 많이 했던 뭐 섹터들은 또 이제 중복되니까 조금 차치를 하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가 이제 애플의 최신 스마트폰 아이폰 15 패널 공급전에서 압승을 거두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죠. LED 디스플레이가 다소 조금은 이렇게 진입을 하다가 약간의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서 조금 더뎌졌고요. BOE 같은 경우는 거의 지금 진입을 잘 못하고 있죠. 뭐 기술적인 난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부 물량은 하겠지만은 많이 이제 거의 존재감이 없다 볼 수 있는 상황이고 그 물량을 대부분 다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가 하고 있다 보는데 아이폰 15 초기 패널 물량이 초기 물량의 약 4분의 3 가량을 삼성 디스플레이가 점유할 전망으로 보고 있고 말씀드렸던 그 BOE 같은 경우는 여전히 애플의 품질 기준을 좀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가 중국 최대 디스플레이 업체의 BOE를 제치고 아마 이번에 아이폰 15 OLED 패널 대부분을 도맡아 공급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이폰 15의 예상 출하량은 뭐 1억대에서 1억 초반대로 집계되고 있기 때문에 이 중에 삼성 디스플레이가 담당하는 패널이 70에서 75% 정도 되면 압도적으로 물량이 많죠. 그러면 이것도 사실 삼성전자에도 나쁘지 않은 그림이죠. 그리고 이제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한 2,500만 대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고 BOE 물량은 한 500만 대 정도까지밖에 안 된다고 이제 추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뭐 일부 이제 OLED 관련 쪽에서 뭐 그 장비주라든지 이런 쪽도 괜찮았고요. 그래서 야스나 선익 시스템, 주성 엔지니어링, 덕산 네오룩스, 뭐 힘스나 HP 테크놀로지 등등 관련된 OLED 관련주들이 상당히 좀 좋았었는데요. 거기에다가 지금 그 IT용 OLED가 시험대에 오른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나올 OLED 애플의 아이패드 물량과 관련된 윤곽이 좀 나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애플이 이제 내년 출시 예정인 OLED 아이패드용 그 구매량이 현재까지 약 1,000만 대 정도로 예상이 된다고 하는데 지난해 아이패드 프로용 LCD 패널 구매량이 약 1,360만 대 정도 수준이니까 그에 비하면 한 73% 정도 수준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애플의 OLED 아이패드용 패널 구매량 전망치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 11인치대가 600만 대 그리고 13인치가 400만 대 수준으로 알려져 있고 LG 디스플레이가 11인치와 13인치 할 거고 삼성 디스플레이는 11인치 한 종의 OLED를 생산할 것으로 이제 현재는 알려져 있습니다. 그 패널 업체별 물량 기대치가 LG 디스플레이가 600만 대 그리고 삼성 디스플레이는 400만 대 내외로 볼 수 있는 상황이고 11인치 모델에서 삼성 디스플레이 비중은 50에서 70% 그리고 LG 디스플레이 비중은 30에서 50% 추정으로 11인치는 삼성 디스플레이가 조금 더 많이 하는 것으로 알려집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최근에 키움증권을 통해서 나온 리포트가 이제 OLED 관련된 조금 인덱스 리포트가 8월 말인가 좀 나온 게 있어서 제가 찾아봤는데요. 이거는 이제 아이패드도 있지만 지금 이제 전장용 관련된 시장이 굉장히 커지는 것에 방점을 좀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장 디스플레이가 OLED 산업의 신성장 동력으로 본다는 것인데요. 이 전장 디스플레이 자체의 시장 규모는 2020년 76억 달러에서 25년은 118억 달러로 연평균 9.2% 성장인데 이건 이제 전체 그냥 전장 디스플레이를 이야기를 하는 건데 전장 디스플레이용 OLED 시장 규모는 2020년 5,615만 달러에서 2025년 7억 4천만 달러로
연평균 68% 가파른 성장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OLED의 침투율을 보는 거예요. 그 사진을 첫 번째 띄워주시면 네. 전장 디스플레이 종류가 어디 들어가느냐, 우리가 이제 차를 타시면 어디 들어갈 거냐 보시면 계기판에 들어갈 거고,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들어갈 거고, 그다음에 사이드 미러 쪽에 들어갈 거고, 차량용 정보 안내를 하는 디스플레이 쪽 앞단에 있는 CID라는 쪽에 들어갈 거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조수석 디스플레이도 들어갈 거고, 그다음에 뒷좌석 엔터테인먼트 관련 디스플레이도 들어가죠. 위에도 들어가요. 위에도. 위에도 천장에도. 들어갈 수 있죠. 천장에.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이게 폴더블이 되면 위에서 징 하면서 이렇게 내려오고. 말려있던 게 쭉 내려오면서 내려오고. 슬라이딩처럼 내려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앞으로의 진화가 되겠죠. 그래서 7 시리즈는 지금 달려 있다가 음. 누르면은 앞으로 그냥 이렇게 꺾여서 내려오는 쪽으로 음. 평면 디스플레이가. 7 시리즈는 BMW. 아, 그러니까 네. 뭐 타고 계신가 보네요. 네. 뒤에 타고 계신 모양입니다. 뒤에- 앞에 운전하시면 그거 안 보이니까. 기사님 있는 걸로. 버스, 네. 메트로, 워크 그 정도 타고 있습니다. 기사 있는 걸로. 따릉이 타요. 따릉이. 예. 네. 아무튼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향후에 이제 네. 우리가 뭐 접하게 될 뭐 어떤 디스플레이의 변화이고, 실제 이제 우리가 앞단에서 그리고 이제 조수석에서 볼 수 있는 디스플레이가 특히 전기차 쪽으로 가면 이쪽에 굉장히 많이 특화가 되겠죠. 새로운 수요처가 되는 거죠. 그러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음 사진 보시면은 전장 디스플레이 시장 규모 추이 전망인데요. 이 보시면은 역시 이제 LCD가 아직까지는 압도적인데 연평균 9.2% 성장을 계속 할 것이고, 그 막대 그래프의 아래쪽에 파란 색깔이 이제 OLED 시장이 성장을 하는 거거든요. 조금 낮게 시작을 하지만 아무튼 계속적으로 성장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2022년 기준으로 전장 디스플레이 시장 점유율을 보면 매출을 기준으로 본다면은 BOE가 17% 정도 돼요. 그죠? 그리고 이제 LED 디스플레이가 12%, JDI가 12%, 뭐 이렇게 티안마가 11% 중중중 나오니까 LED 디스플레이가 그래도 상당히 좀 강자에 속합니다. 상당히 네. 강자에 속하고요. 그리고 이제 연간 8천만 대 정도의 완성차 시장 내에서 OLED 전장 디스플레이 16인치 기준으로 침투율을 약 10% 정도 가정을 하면 OLED 스마트폰 기준으로라서는 신규 시장이 6,700만 대 시장이 다시 생기는 거예요. 스마트폰 시장으로. 그리고 침투율을 20%까지 가정하면 약 1억 3천만 대가 새롭게 스마트폰이 팔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침투율을 30%까지 가정하면 약 2억 대의 신규 스마트폰이 팔리는 걸 보입니다. 엄청난 숫자, 그죠? 그러니까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출하 효과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은 네. 전장용 OLED 디스플레이 시장 규모와 침투율 추이인데, 이 보시면은 뭐 증가하는 것은 당연히 알겠고요. 파랗게 점이 보이시죠? 각 그 막대 네. 그래프 위에 그게 이제 점유율이 침투율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한 3%대 정도 수준일 것 같고, 25년으로 추정할 때는 6%를 조금 넘어서는 추정입니다. 아, OLED가 전장으로 가는. 그렇죠. 아. 전체 전장에서 OLED 디스플레이가 아하. 추정되는 점유율이죠. 그래서 6%에서 7% 정도까지 올라가는데, 이게 점점점 가면 10에서 15%이 점점 올라갈 거잖아요. 이게 좀 중요한 어떤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요. 다음 사진 보시면 OLED 전장 디스플레이 사이즈별 출하량 비중이에요. 근데 보면 역시나 사진 좀 띄워주시면 대형의 효과가 굉장히 커져요. 그렇네요. 네, 지금 파랗게 보이는 것들이 10인치 미만이고, 분홍색 핑크로 보이는 게 10에서 14인치대, 그리고 회색으로 보이는 게 15인치 이상인데, 22년 같은 경우는 15인치 이상이 42%나 점유하고 있습니다. 네, 대형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 사이즈별로 대부분 다 전장으로 보더라도 굉장히 큰 화면을 선호한다는 게 확연하게 보이죠. 그러니까 큰 화면이 들어가면 단가나 이런 것도 좋아지겠죠. 굉장히 비싸지겠죠. 근데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이게 재밌습니다. 그 다음 사진 보시면 전장 디스플레이 주요 사이즈별 블렌디드 ASP인데요. 이게 왼쪽 걸 보시면, 자, 특히나 이제 가장 높은 게 이제 회색 선을 보시면 단가가 높잖아요. 12.3인치가 높아요. 그죠? 회색? 예. 네. 그렇죠. 이게 이제 전체 전장 디스플레이의 블렌디드 ASP, 전체 평균 판매 단가를 보시면 되는데, 역시 이제 당연히 큰 화면이 크겠죠. 높겠죠, 가격이. 근데 그렇죠. 단가를 보세요. 한 $80 정도 수준이죠. 12.3인치가. 그쵸. 그죠? 회색을 보시면. 근데 재밌습니다. 오른쪽 넘어와 보세요. 네. OLED의 전장 디스플레이 블렌디드 ASP 보시면 대체적으로 치솟다기보다는 조금 비싸다가 아래쪽으로 조금 하향 안정화되는 분위기긴 해요. 그죠? 그리고 16.9인치도 회색 보시면은 조금 하향 안정화되면서 보이고, 그 다음에 약간 짙은 15.7인치가 최근에 22년도부터 들어오면서 시작이 되는데 조금 하향 안정화되고 있죠. 근데 왼쪽에 단가를 보세요. 거의 $400 수준이죠. 그죠? OLED로 들어가면. 네. 근데 제가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거 맞습니까? 16.9인치의 평균 ASP, 그러니까 평균 단가가
다른 더 작은 것보다 더 15.7인치나 뭐 14.2인치보다 조금 더 단가가 싸게 나타나죠. 이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이상하네. 예. 뭐 그거는 뭐 수요의 어떤 이슈가 있을 수도 있고 그건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렇게 형성이 되고 있다고. 네. 그래서 가격이 조금 하향 안정화되고는 있는데 왼쪽하고 좀 비교해 보시면은 전체 LCD를 포함한 전장 디스플레이를 보시면 대부분 다 아직까지는 LCD가 대부분일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보시면 단가가 제일 비싼 게 12.3인치가 한 $80 수준이에요. 근데 대부분 오른쪽 보시면 OLED로 넘어가면 네. 단가가 $400 수준까지 올라가죠. 아무리 단가가 올라가니까 예, 그렇죠. 마진이 많이 남는 그렇죠. 거죠. 예. 그러면 이제 이 디스플레이 하는 입장에서는 OLED로 파는 게 네. 훨씬 더 뭐 매출단이나 이익단에 굉장히 좋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사진 보시면 기술적으로 바뀌어요. 이제 우리가 아이패드로 들어가면 대화면이잖아요. 대화면. 그러니까 네. 스마트폰 OLED보다는 아이패드가 큰 화면이죠. 그러면 어떤 게 문제가 될까요? 휘도. 선명도에 문제가 있어요. 뭐 밖으로 나갔을 때. 그래서 선명도가 높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OLED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OLED 소재보다 스마트폰 그 아이패드나 큰 화면으로 들어가는 쪽에 OLED 소재가 약 1.4배 정도가 더 들어갑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거기에다가 지금 띄워드리는 이게 뭐냐면 싱글 스택과 그다음에 투 스택 텐덤인데 결국은 OLED 쪽이 전장 쪽으로 들어가면 투 스택 텐덤으로 바뀌어요. 쉽게 말하기 위해서 가져와 봤는데 투 스택 텐덤은 뭐냐면 RGB라는 색소 이거를 두 겹으로 쌓는다고 보시면 돼요. 쉽게 말하면. 그렇게 해서 휘도를 더 높이는 거군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소재가 어떻게 되죠? 기본적으로 소재에 대한 사용량이 굉장히 많아질 수밖에 없는 2배 더 들어갈 수도 네. 있겠네. 그러니까 싱글 스택 OLED와 투 스택 텐덤으로 가는데 결국은 향후의 방향성은 투 스택 텐덤 쪽으로 넘어가는 쪽.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AR, MR 이런 것도 헤드셋도 하잖아요. 그쪽도 결국은 올레도스라 그래가지고 OLED 온 실리콘 이 방식으로 가는데 이쪽도 투스택 텐덤 쪽으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방향으로 기술이 진화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방향성이 진화되면 소재 업종은 굉장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다음 사진 좀 띄워주세요. 다음 사진 띄워주시면 이제 현실적으로 한번 가져와 봤는데 네. 이제 향후에 이제 어떤 게 예시를 들 수 있냐. 이게 차량이 이렇게 바뀌어요. 실내가. 어때요? 좀 정신없는데요. 디스플레이가 많이 들어가긴 하네요, 일단. 네, 그렇죠. 그죠. 그래서 이제 전장 디스플레이 시장이 이제 점점점 바뀌면서 위쪽 단에 보드 단도 이렇게 바뀌고 그다음에 이 우리 운전석에도 저렇게 바뀐다고 해요. 이렇게 뭐 안에 들어갔다가 이렇게 운전 시동을 걸면 앞쪽으로 나오면서 확 펼쳐지거나 뭐 이렇게 바뀐다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기어 넣는 쪽 있잖아요. 예, 기어 넣는 쪽 그쪽도 저렇게 전체 풀 화면으로 이렇게 완전 화면으로 다 이렇게 바뀌는 쪽으로 예시를 들었다고 합니다. LG 디스플레이가 이렇게 전장 관련된 예시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전시회를 또 했다고 하거든요. 핸들도. 예, 전반적으로 이렇게 좀 바뀐다고 아니, 합니다. 포르쉐도 극소량이기는 하지만 지금도 핸들에는 디스플레이가 좀 있기는 하죠. 근데 네. 저렇게 크게 아예 바뀐다니까. 네. 결국 그래서 지금 이제 이야기되고 있는 게 예를 들어서 벤츠 같은 경우에 뭐 S 클래스 정도 우리가 이제 전기차 S 클래스라든지 네. 그다음에 뭐 BMW라든지 아우디 이런 쪽에도 결국은 이제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프리미엄 라인은 결국은 이제 유지가 될 텐데 만약에 이 차량에 16인치 OLED 패널을 탑재를 한다면 약 5,200만 대에서 1억 대 이상의 OLED 스마트폰 출하 효과가 기대된다고 분석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전기차 침투 확대와 함께 또 소비 전력에 강점이 있는 OLED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전기차나 이런 쪽도 소비 전력에 대한 부분도 이슈가 있기 때문에 아마 뭐 물론 이제 어떤 프리미엄급이 먼저 들어가겠지만 네. 조금 더 확산 쪽으로 간다면은 채용 확대가 될 것으로 본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뭐 그렇다면은 이제 키움증권에서 뭘 봐야 되냐? 소재 업종으로 보자는 거예요. 소재. 그래서 덕산네룩스나 P&H 테크 이런 종목들 중심으로 소재를 좀 중장기적인 그림에서는 긍정적으로 본다라는 리포트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네. 결국 키는 우리가 보통 특정 섹터를 볼 때 수요에 대한 기대가 있어야 그 섹터에 대한 기대감이 만들어지는 건데 전장의 새로운 수요처가 되면서 디스플레이 좀 봐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 사실 디스플레이 좀 많이 안 봤거든요. 근데 OLED도 많이 움직이는 게 사실 전장에 대한 기대감이 좀 많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게 전기차로 전환되지 않더라도 지금 내연기관차도 디스플레이 많이 늘리는 추세로 가고 있으니까 뭐 그거는 전반적으로 다 자동차에 대한 전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확대되는 것 그렇죠. 같습니다. 근데 뭐 일단은 근데 뭐 가격적인 이슈가 있어서 아마 좀 높은 급에 뭐 적용이 하이엔드 되고 쪽. 뭐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것은 조금 시간이 걸리긴 하겠죠. 뭐 차가 3천만 원인데 뭐 대시보드가 뭐 500만 원 이래 버리면 그렇죠. 말이 안 되잖아요.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2차 전지 채팅창에서도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하반기 투자 사이클이 본격화한다라는 기대감에 2차 전지 장비가 또 오릅니다. 네, 사실 오늘 뭐 양극재를 좀 이제 반등이 나와서 말씀을 드릴까 하다가 근데 오늘의 키워드는 사실은 장비주가 좀 더 장비주? 이슈를 받았어요. 근데 키움증권에도 리포트가 나오기도 했고 그래서 좀 가져와 봤는데 좀 일단 양극재 말은 살짝 또 말씀드릴 겁니다. 예. 첫 번째 사진 띄워주시면은 자 이제 탄산 리튬하고 수소란 리튬 가격이 계속적으로 좀 빠지는 분위기입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제 판가가 계속 빠지기 때문에 3분기에 대한 숫자, 양극재 숫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보수적으로 보신 게 맞아요. 그죠?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렇게 빠지는데 탄산 리튬을 갖고 와서 국내 양극재 회사들은 수소란 리튬으로 이제 전환해서 이렇게 하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탄산 리튬 빠지는 것보다는 수소란 리튬을 봐야 된다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현재 트렌드는 보시면 거의 비슷하게 흐름들이 빠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튼 판가 부분들은 단가가 수출 단가나 이런 것들이 좀 빠지는 것은 분명하게 좀 나오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키움증권에서 마찬가지로 아마 양극재 소재 업체들은 아마 3분기에 대해서는 아마 변동성이 좀 커질 수 있다. 아래 위로 좀 왔다 갔다 하는 부분들이 생길 수 있다고 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2차 전지적으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하반기에 장비 발주에 대한 모멘텀이 굉장히 크게 오기 때문에 소재 업종들의 변동성이 큰 것보다는 오히려 장비 업체들에 대한 관심을 좀 높이는 게 좀 좋지 않겠나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특히 장비 업체 중에서는 옥석 가리기를 좀 하는 게 필요한데 왜냐하면 저희가 하반기에 발주되는 장비들 가운데 장비 발주를 누가 많이 할 것인가? LG 엔솔, 뭐 삼성 SDI, SK온이 있는데 하반기 발주되는 장비 발주의 70%를 LG 엔솔이 하게 됩니다. 그거는 이제 스케줄상 그렇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 장비 발주에 대해서는 결국은 LG 에너지 솔루션의 서플라이 체인 쪽으로 슬림화해서 주목을 하자는 리포트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사진을 좀 띄워주시면 국내 배터리 3사 발주의 타임라인이에요. 사진 좀 띄워주시면 예상치입니다만 이 보시면은 확실히 올해 하반기 이후로부터는 LG 엔솔 쪽에 굉장히 집중돼 있죠. 다른 회사들이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LG 엔솔 쪽에 아마 발주가 굉장히 집중되고 있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약 70% 정도가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나오는 발주일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타임 스케줄이 예정돼 있다는 것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나오냐면 하반기에 이제 얼티움 조인트 벤처 3공장이 나올 거고 그다음에 미시간 단독 공장 증설이 있을 거고요. 네. 그다음에 스란티스 조인트 벤처, 그다음에 혼다 조인트 벤처 장비 발주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 보시면 국내 배터리 3사 북미 캐파 계획입니다. 이것도 이제 표로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예상 시점이 나와 있고 LG 에너지 솔루션, SK온, 삼성 SDI 어떻게 예상이 돼 있고 그다음에 전체 캐파가 얼마 정도이고 어느 지역이 되는지는 표를 보시면 이제 충분히 한번 감안하셔서 이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아마 저희 신의 자료실에 들어오셔가지고 다운 네. 받으시든지 아니면은 키움증권 리포트를 한번 보시면 이게 네. 나와 있으니까 한번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LG 엔솔이 압도적이긴 하네요.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런 상황이고 자, 다음 사진 보시면 국내 배터리 장비 밸류 체인입니다. 이거 되게 중요하죠. 근데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뭐 LG 엔솔이나 삼성 SDI나 SK온의 밸류 체인이 있겠지만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결국 LG 엔솔의 장비 관련된 밸류 체인을 보자라고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다른 두 개사 말고 LG 엔솔만 좀 가져와 봤어요. 그래서 이 보시면은 전국 공정이나 조립 공정, 활성화 공정, 자동화나 뭐 검사 이쪽에서 어떻게 업체들이 들어가는지가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인식이 되면서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기술적인 부분도 있고, 그다음 고객 다부나, 그다음에 턴키가 가능한지, 턴키는 이제 한 번에 다 들어간다는 거죠. 그런 게 가능한지, 그리고 소프트웨어 역량 이런 것들도 따져서 장비 주주를 조금 슬림화하자는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키움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인 수주에 대한 어떤 창출 능력을 좀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 보시면은 이제 장비 업체별 수주 잔고 현황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21년 4분기, 그다음에 22년 2분기, 23년 2분기 관련해 가지고 수주 증가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장비 업체별로 넣은 건데 네. 압도적으로 PNT라는 회사가 전체 독보적인 장비의 수주 잔고를 갖고 있습니다. 그죠? 1조 3천억까지 이번 2분기 말 기준으로 갖고 있죠. 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보시면 CIS가 한 7,800억 정도, 그다음에 TSI가 뭐 2,740억 정도 갖고 있죠.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원익 PN도 마찬가지로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증감률이 최근에 이제 증감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가운데 아마
키움증권에서는 뭐 역시 절대적인 어떤 수치에서는 PNT가 가장 크니까 좋게 봤고요. 그다음에 하나기술 정도도 상당히 좀 증감률을 봤을 때 최근에 굉장히 급하게 올라오고 있죠. 그래서 하나기술도 상당히 좀 탑픽으로 추정을 했고요. 그 외에도 뭐 CIS나 뭐 DNT 이런 종목들도 좀 추정을 했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보시면 수정과 관련해서 좀 눈에 띄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오늘 그래서 장비술이 좋았고 네. PNT나 하나기술이 주가들이 오늘 괜찮았다. 네. 양극재도 좋았지만 근데 이제 양극재가 오늘 반등이 좀 나온 이유는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네. 자 다음 사진을 좀 띄워주세요. 이게 다음 사진 보시면 다올투자증권에서 가져온 자료인데요. 자, 좀 띄워주시면 유럽 쪽이 전기차 판매 추입니다. 전기차 판매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유럽 연합의 집행위원회가 중국산 전기차 보조금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뉴스가 나왔죠. 그래서 왜 그게 중요하냐면 조사 대상에서는 중국산 배터리 사용 전기차 포함이 다 돼 있는데 그러면 테슬라도 들어가고요, 르노도 들어가고 BMW도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중국산이 아닌 브랜드도 중국에서 생산될 수 있는 포함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유럽 시장에서 문제가 됐고 이게 이제 영향을 미치는데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서 자동차 EU 표준 세율 10% 초과하는 관세 부과 여부를 적용하는 평가를 위해서 아마 최대 13개월의 반보조금 조사 기간을 가질 것으로 이제 발표가 됐습니다. 유럽 내에서 중국 업체의 전기차 판매 비중은 21년 3.8%에서 23년 3분기에 10.1%까지 증가했고요. 중국산 전기차 비중 확대에 따라서 유럽 시장 내에서 CATL의 마켓쉐어가 2020년도에 10% 수준에서 올해 3분기에는 22%로 굉장히 급증했습니다. 근데 이게 1년 만에? 네, 근데 이게 LFP를 팔아서가 아니고 유럽 시장에서 3원계를 팔았어요. 그 CATL이.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유럽 시장에서는 굉장히 좀 위협을 국내 관련된 배터리사가 위협을 받고 있는 게 맞는 거죠. 그렇죠. 북미 시장은 우리가 잘하고 있지만 그래서 이런 게 이슈가 좀 되긴 했는데 아까 말씀했던 관세 부과 고려 대상에 중국산 배터리 탑재 전기차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유럽에서 판매되는 전기차는 유럽 역내에서 생산된 배터리를 사용하는 비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이슈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미 유럽 내에서 170기가와트시 이상의 생산 캐파를 확보한 국내 셀 3사 배터리에 대한 수요 증가에 긍정적인 뉴스로 해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띄워주신 다올투자증권의 자료를 한번 더 띄워주시면 유럽 전기차 판매 추이나 이런 거 보실 때는 보시면은 이 파란색 실선이 보이는 게 그게 중국산 비중이거든요. 실선 보시면 유럽 내에서 네. 그리고 약간 밑에 쪽에 약간 다른 짙은 푸른색 실선 보시면 그냥 중국 관련된 그 비중이에요. 그러니까 파란색 비중은 중국산 비중이고요. 네. 그다음에 밑에 검은색 실선은 중국 업체 비중이죠. 네. 그러니까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테슬라가 중국에서 만들어지면 중국산이죠. 그렇죠. 예, 그죠? 근데 중국 업체는 아닌 거죠. 그렇죠. 예, 그게 좀 차이는 있는데 아무튼 중국산 비중, 그러니까 중국에서 만들어진 중국 모델뿐만 아니라 테슬라나 등등과 관련된 중국에서 만들어진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이 이제 유럽에서 잘 팔리고 있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게 보입니다. 메이드 인 땡땡땡. 네, 네, 그렇죠. 그 오른쪽 조금 더 아까 그 사진 쪽이 다른 오른쪽 보시면은 네. 배터리 제조사별 유럽 시장 점유율 추이 보시면은 역시 LG 엔솔이 제일 잘합니다. 잘하는데 살짝 점유율이 빠지고 있고 아래쪽에서 이제 CATL이 올라오는 게 보입니다. 그게 이제 약간 이게 무슨 색깔인가요? 이게 황토색? 황토색이죠. 예. 금색? 점유율이 조금씩 올라오죠. 그러니까 약간 이런 부분들이 점유율을 먹어 들어가면서 올라오는데 이런 것들이 문제가 조금은 됐던 거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유럽 쪽에서 이렇게 중국산 전기차 보조금에 대한 조사가 들어가면 결국 국내에서 긍정적인 뉴스로 이제 해석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네. 오늘 이제 전기차 셀뿐만 아니라 이제 소재주도 결국은 좀 긍정적인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많이 올랐죠 오늘 수급 들어오면서. 네, 그렇죠. 네. 워낙 많이 빠지기도 했고요. 사실 그 정도 빠지면 기술적으로라도 올라올만 해요. 네. 워낙 많이 이제 고점에서 빠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반도체 얘기 어떻게 한 4분 정도 네, 남았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사진 먼저 띄워주세요. 자, 반도체는 우리가 이제 ARM의 이제 최종 공모 가격이 주당 한 51달러 수준, 52달러 수준 정도로 나올 겁니다. 이게 이제 해외 쪽에서 나온 게 이제 52달러 언저리에서 뭐 프라이스가 형성될 것이다 이야기 나온 거니까 외신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좀 공모에 성공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야기가 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KB증권의 보고서가 나오면서 이제 이것도 제가 하루 이틀 전에 마감 시황 때 말씀을 드렸어요. 낸드 가격 올라가고 그다음에 디램 가격도 올라가고 내년에 올해 대비 가격 성장률이 상당히 높게 나타난다. 그 이야기를 했죠. 이 부분에 이야기 나왔고
좋았고요. 예. 최근에 서버 업체들의 반도체 재고가 7주에서 8주 수준으로 상당히 떨어졌기 때문에 정상화된다. 그래서 가격이 올라간다고 이야기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어제도 말씀 나왔죠.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고객사에 공급하는 메모리 반도체 가격 인상에 성공했다. 중국 업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성공을 했고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가격 인상은 20% 정도까지 했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호재라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KB증권에 따르면은 4분기부터 낸드 가격까지 반등이 나올 것으로 추정을 했고 3, 4조 원 정도의 재고 평가 손실의 환입 가능성도 높아진다 평가를 했어요. 그러면 실제 굉장히 좋아지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삼성전자보다는 하이닉스 쪽에 좀 더 효과가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하이닉스 쪽의 반등세가 좀 더 높았고요. 네. 그 KB증권은 지난 9월 1일 삼성전자의 장중 6% 상승이 저점을 확인한 반등 시점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그때가 이제 반등을 줬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변곡점으로 이제 평가를 했죠. 그래서 오늘 전반적으로 좋았는데, 근데 이 오늘 그 KB증권의 리포트의 방점은 뭐냐면 우리가 HBM만 좋다 계속 말했잖아요. 후공정 네. HBM 좋다고 했는데 그 보고서를 읽어보면 막판에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HBM뿐만 아니라 전공정 등 소외됐던 반도체 업종 전체적인 반등이 나올 거다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공정 산업과 관련된 뭐 주성이나 유진테크 이런 쪽도 다 오늘 주가들 좋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있다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좀 주목하는 거는 뭐냐면 그 가운데 오늘 신한투자증권에서 재미있는 리포트가 나왔는데 네. 반도체 IP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게 왜냐하면 파운드리 쪽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가가 올라간 게 파운드리 쪽 관련해서는 오늘 이야기 나온 게 어떤 거냐면 생각이 안 나네요. 그 관련된 그 이야기가 최파고님 네. 도와주세요. 가만히 있지 마시고. 칩셋 미디어하고 네. 그다음에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오픈했지. 네, 그 두 개의 회사가 오늘 눈에 띄게 주가가 올라왔어요. 네. 그게 이제 파운드리 관련된 IP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네. 다음 사진 보시면 반도체 IP 시장 규모 추이예요. 이게 IP가 상당히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면 한국 반도체 총 생산이 약 201조 원 정도로 21년 기준인데 이게 전 세계 반도체 생산액의 20% 수준이에요. 근데 우리가 시스템 반도체 세계 점유율은 3%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럼 삼성전자가 성장을 하려면 필요 조건이 반도체 IP 쪽에서 파운드리에서 나와야 되는데 이 IP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반도체 IP 시장 규모에서는 결국은 점유율 분포가 ARM, ARM이 40% 차지하고 그다음에 뭐 시놉시스 같은 20% 이렇게 막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IP를 가진 게 상당히 핵심이고 이 부분에서 성장을 하지 않으면 삼성전자가 성장하기가 굉장히 좀 상방이 막혔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한투자증권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은 우리가 삼성전자도 결국 IP 쪽에 생태계 강화를 언급할 수밖에 없다는 건데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은 이게 이제 상당히 좀 중요한 건데 핀팻과 이제 GAA 게이트 올 어라운드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TSMC가 핀팻 구조로 가는데 상호 지름이 가는데 게이트 올 어라운드 오른쪽의 사진이에요. 이게 이제 삼성전자가 게임 체인저로 지금 계속적으로 TSMC를 따라잡을 수 있는 기술로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가게 되면 IP 관련된 부분들이 뭔가 삼성전자가 뭐 확보를 해야 되고 근데 이렇게 바뀌는 거에 대해서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간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에 관련해서 반도체 IP 관심 기업으로서 이제 신한투자증권에서는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와 칩셋 미디어를 이제 중심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음 사진 띄워주세요. 시스템 반도체 밸류 체인인데 결국 반도체 IP는 이제 반도체 기능 설계 관련된 부분이고 주요 업체가 어떤 게 있고 글로벌리 국내에서는 아까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나 칩셋 미디어 이런 것들이 있고 팹리스 쪽은 어디에 있고 디자인 하우스는 어디에 있고 파운드리는 어디가 있고 오사트 후공정은 어디가 있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보시고 오늘은 신한투자증권의 리포트가 좀 재밌는 그러니까 반도체 IP와 관련해서 파운드리 관련된 쪽에 뭐 우리가 계속 집중했던 후공정이나 HBM이 아니라 IP 쪽에 좀 중심적인 리포트가 나왔다는 것도 한번 읽어보실 필요가 있고 네. 오사트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이야기 나오는 게 하나 마이크론 이야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하나 마이크론. 네. 왜냐면 삼성전자가 결국은 COWOS에서 WOS 웨이퍼 온 실리콘 쪽을 결국은 어디가 한다? 하나 마이크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형성되고 있다. 근데 그게 우리가 이제 TSMC로 본다면 ASE나 암코가 제일 잘하고 있죠. 그래서 암코가 아마 삼성전자 할 가능성이 높다고 이야기는 되고 있는데 아마 두 번째 밸류체인으로 들어간다면 국내에서는 하나 마이크론의 가능성이 좀 높다는 이야기들이 현재 시장에서는 좀 이야기가 되고 네. 있습니다. 가장 많은 관심을 받는 기업 중에 하나죠. 사실. 네,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반도체의 2차 전지 장비에다가 OLED 전장 그리고 시장 동향까지 우리 박근영 부장님이 타이트하게 좀 짚어주셨습니다. 자, 데일리인트 박근영 부장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IBK 투자증권 박근형 부장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장님. 네.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재무제표와 용어들 친절한 투자 멘토 사경인 마스터가 매주 새로운 콘텐츠로 알기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재무제표 분석과 포트폴리오 구성, 뭐 양대 재무제표라고 그러면 대차대조표랑 손익계산서가 있거든요. 매수 매도 방법, 이때 사는 게 좋겠네. 이렇게 사면 좋겠다. 근데 이렇게 살려면 뭘 해야 되냐면요. 나머지 3분의 1은 놔둬봅니다. 어디까지 가는지. 실전 투자 팁까지 알려드립니다. 오직 3프로 멤버십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